자, 6월 들어서 뭐 알테오젠 슈팅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거래 터트리고 화요일 날은 거래대금 1조 이상 터트리고 그리고 오늘도 뭐 먹사의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어요. 뭐 프로그램 쪽에 20만 주, 그다음에 개인선호 창구도 꽤 많은 물량을 뺏겼기 때문에 쌍끌이일 것 같은데 뭐 수급 봐야죠. 지금 나와 있겠네요. 수급이 아마도 쌍끌이는 아니네요. 외국계 위주로 매수가 있었고 기간은 뭐 관망 소폭에. 그러니까 장중 기준에는 이 매도와 매수가 누락이 돼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알테오젠 그 설명을 드리면서 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선입견 부분을 좀 피해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잡고 있죠. 실적이 월등히 이제 뛰어난 업종군, 종목군 그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게 옳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게 옳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아까 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이제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판단할 때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성 엔지니어링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죠. 일단은 선입견을 버리자라는 내용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정리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의 기준이 있고 또 한쪽은 이 종목의 경우는 어, 지금 뭐 거래가 둔화돼 있고 시장에서 소외돼 있어서 그렇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여러 조건의 그 기준을 다 잡아서 설정을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조금 전에 또 짧게 말씀드린다 해놓고 이제 길어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시황부터 쭉 보시죠. 시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증시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일본 증시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 환산할 때 4,000포인트 수준, 프랑스 까크, 유럽 증시 다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대만 지수도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그리고 대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동네 창피해. 대만은 우리가 무시하고 살잖아요, 사실. 근데 그 대만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TSMC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수준이었는데 TSMC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5위 정도에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24위, 뭐 25위 뭐 이렇게. TSMC는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9위입니다. 9위. 하여간에 뭐 일단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신고가 랠리의 그 키높이가 굉장하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 일본 증시 같은 경우 3만 천이 고점이거든요. 3만 천. 그게 4만 천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4천 넘긴 거죠. 우리나라 3,300이 고점이니까 그 고점 넘기고도 뭐 일본 같은 경우 30% 이상 올라왔던 거니까. 지금은 완전히 산업의 태생이나 모든 다 바뀌어 있어요. 그 앞전에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뭐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 10위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테슬라 시가총액 해봐야 예전에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 1조 2천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 그러니까 1,300억, 1,500조 정도? 1조 2천억 달러, 1,500조 정도? 근데 테슬라만 올라온 거예요.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뭐 엄청난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최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2차 전지의 그것과 2차 전지 기준과 이쪽 AI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꼭 보면은 박순일 같은 친구들이 배터리 아저씨 이런 애들이 AI하고 2차 전지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AI 쪽은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도 2차 전지를 그들보다 먼저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고점 7월 24, 25, 26일 날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뭐 이슈가 불거져 있던 포스코 DX 정도 좀 놓고 본 거고 쳐다도 안 보죠 지금까지도. 오늘 기준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6월 4일, 5일 검색해 뜨고 오늘도 뜨고 상한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뭐 무려 그 포착된 등락률이 한 7, 8%에 떴나요? 하여간에 이번에 뜬 게 8만 원대 8만 4천 원 정도 뜬 거예요. 8만 3,700원. 8만 3,700원. 4만 원 오른 거예요. 거의 뭐 50%. 시가총액 10조 가까이 올라온 종목에서. 그러니까 7조짜리가 10조 된 거지. 자, 어찌됐든 지금의 글로벌 시장의 그림을 새로 쓰고 있는 거는 IT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AI 2022년 1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23년부터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애플이었는데 한 2년 2개월 동안에 애플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올해 1월 11일 날 장중에 1위 자리 탈환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1위 3조 달러 뭐 훌쩍 넘기고 지금 뭐 물론 애플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저 위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기준인데 뭐 글쎄 한번 뭐 봐야죠. 뭐 넘기든 안 넘기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지고 있는 오픈 AI가 생성형 AI 챗 GPT를 오픈한 게 22년 11월 30일입니다. 그때 이후에 완전히 지각이 바뀐 거예요. 고금리를 지속할 정도로 그러니까 2000년 들어서 가장 높은 금리 5.5죠. 그 직전이 5.25였단 말이에요. 언제요? 지난 26년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올리고 2007년 9월까지 5.2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지고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까지 하고 그게 이제 되돌려진 게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그리고 다시 코로나 터지면서 제로금리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던 거지. 코로나가 뭐 장기간의 기준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표가 훼손되지 않고 산업이 훼손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일부 산업은 훼손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각국이 돈을 뿌리고 싶은 상황에서 정부와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돈을 무지하게 뿌려준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뭐 급격히 개선된 거지. 응? 지금에 와서 이제 뭐 그 당시 유동성이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이 나오고 그 당시 유동성이 좋아서 주식시장 랠리 나왔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윤정도가 악을 쓰고 M1, M2의 증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자산 버블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뭐 1인당 20몇만 원 나오는 게 그게 뭐냐라고. 어? 지금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큰 랠리가 나오면 나왔지 들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랠리의 기준은 아니 뭐 보셨잖아 방금 글로벌 시장에 그러면 앞전 고점을 찍을 때 21년도에 사상 최대치를 찍을 때는 코로나19발 유동성의 힘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유동성을 아무리 축소시켰다고 해도 남아있는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동네 짬뽕값 모르겠어요. 뭐 낮출련지는 모르겠는데 짬뽕값 아니 코로나19 이전에 8,000원? 지금 10,000원이 넘어. 근데 계속 올리는 추세예요. 그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25% 상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이미 물가는 올랐고 인건비가 다 올라가 버렸고 코로나19 이전에 인건비 대비해서 인건비도 한 25% 오르지 않았나요? 최저시급이? 그렇기 때문에 그 풀려있는 유동성을 잡아놓긴 했지만 금리 올려놓고 올라와 있는 범위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글로벌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게 없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충격을 받더라도 결국은 고점을 계속 넘기죠. 인플레이션 효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당연히 3,300, 3,000이 아니에요. 3,300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고 당연히 넘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4,000포인트 넘겨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보는데 누가 끌고 갈 거냐의 기준에, 누가 끌고 갈 거냐의 기준에 당연히 IT다. AI다. AI 쪽에 MSR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시가총액이 1위 올랐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2위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2위까지 올라왔죠. 지금이 이제 뭐 애플하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이틀 2거래일 3거래일 동안에. 그리고 알파벳 2조 달러 넘겨서 2조 달러 넘기는 업체가 지금 4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얘기했잖아. 테슬라는 1조 2천억 달러인가가 고점일 거예요. 지금 12인가 그래요. 시가총액이. 미국 시장 기준에서. 그리고 아마존 뭐 조만간 뭐 2조 달러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위치고, 그다음 사우디 아람코 있고, 그다음 메타 플랫폼, 그다음에 TSMC가 10위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7개 업체가 AI 기반입니다. 애플이 조금 늦게 따라붙었지만은 애플의 지금 흐름 자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존에 뭐 지금 ASML 같은 경우에도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유로존에서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11로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크게 불편한 상황은 아니고, 슈퍼컴 SMCI 같은 경우에도 저런 운봉이 떨어졌지만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비교를 해드렸어요. 알파벳 작년 10월 26일인가요? 실적 발표가. 그때 알파벳이 시가총액 그 당시 3위였는데 마이너스 10%까지 밀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슈팅이죠.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이 좀 정체된 것으로 우려를 했지만 결국은 슈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MS라든가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그 업체들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설정 범위를 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차트 다시금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엔비디아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뭐 해외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뭐 질문도 주시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액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미국은 액분이 없어요. 액면가가 없어요. 미국은 주식 자체 액면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액면가가 있고 미국은 그냥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MSI의 월봉인데 얘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 이제 1, 2, 3위가 애플과 MS와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제 1, 2, 3위에 놓여져 있는데 뭐 언제든지 시가총액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뭐 누가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다 뭐 어차피 AI 기반. 두 번째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길 수 있는 위치.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군들 충분히 볼 수 있죠. AI에 우리도 올인한다. 그 내용과 함께 지난달에 저런 장대 양봉이 나와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죠. 하반기 아이폰 출시 앞두고 있죠. 엔비디아 대표님 방송 보고 1주 매수했죠. 감사합니다. 1주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주당 1200달러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인 거예요? 1000달러면 130. 우와, 더블 이상 나셨을 거 아니야. 300% 수익 난 거 아니야? 몇백만 원 수익 난 건데 맛있는 거 사달라고 이제 올라야지 이제. 알파벳입니다. 신고가 랠리야. 계속적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사업 부문 진행한 그 흐름에서 아마존 마찬가지. 메타가 저 장대음봉 떨어진 게 실적 발표 나오고 16% 개파락 나왔죠. 장중 저점이 16%죠.
그날 뭐라 그랬어요? 걱정 마십시오. 메타가 급락 나온 거는 실적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AI에 올인하겠다 그런 내용과 함께 흐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미끄러질 일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근데 IT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이날 3% 빠졌어요. 걱정 마십시오. 슈팅입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론은 엔비디아 쪽을 다시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모 면에서 제한적인 업체들 누구? 지금 ASML이라든가 그리고 이쪽 슈퍼컴, SMCI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십시오. 메이저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음봉 떨어져서 저게 764불까지 밀린 거예요. 더 밀렸을 거야 아마. 저거 차트 이제 자른 게 저 764불이라는 거고, 하락 장악형인데 764불인데 1100불 그대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놨어요. 어? 1100불을. 정신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남들 다 악쓰고 이제 끝났다. 거품 다 깨졌다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아닙니다. 결국 다 돌리죠. 꼬리 달고 돌리고 다시 1200불로 목표 주가 높이고, 그 다음엔요 1300, 1500불. 그리고 뭐 지금의 기준에 새로운 월봉이 상상을 초월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이제는 뭐 또 더 상향이 됐어. 야, 이건 뭐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뭐 1위로 올라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7개 빅테크 글로벌 시장의 10위 안에 놓여져 있는 7개 빅테크의 시가총액, 그 시가총액이 중요한 거는 그 산업 규모를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산업이 있는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부분, 그 부분이 뭐 2차 전지를 거기다 갖다 붙일 그 규모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언제 이 기준까지? 금리를 내리는 시점까지. 금리 뭐 6월에 내린다고 했는데 뭐 안 내리고 뭐 다음으로 본다는데, 뭐 금리 내리면 그럼 내일 모레 내릴 것 같은데 끝나는 건가요? 내일 모레 내리면 끝나는 거죠. 아닌데 딴 데는 금리를 내리면 와 금리 인하 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다 헛소리라니까. 헛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 이제 유튜버들 꼬맹이들 같이 이제 뭐 방송을 했단 말이죠. 방송을 했더니 이제 그 이후에 방송에서는 불편해하는 거야. 윤정두랑 방송을 하면은 자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윤정두가 대장이 돼버리니까. 윤정두는 패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금리를 저는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금리를 내릴 것 같아. 아니 뭐 소수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금리 내린다는 의견은 소수 의견이지 절대 연준이 금리 내린다고 한 적도 없고, 연준 위원분들 중에서도 금리를 급격히 내릴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없어요. 그냥 한 두 분 정도가 금리를 이 정도에서 좀 내려도 나쁘진 않겠다, 무난할 수 있다 정도 코멘트를 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낮춘다고 한 적 자체가 없어요. 보도자료가 이상하게 나왔을 뿐이고 소수 의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낮추면 뭐 성장주가 간다, 비트코인이 날아간다, 뭐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좋다. 그 논리는 금리를 낮추게 됨으로써 조달 금리가 낮아지니까 성장주들이 자금을 잘 땡겨와서 날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거 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낮추는 그 기준점에 난 금리를 낮출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이 올라가니까 채권을 살래요.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모르실 거야. 대부분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속이지. 자, 금리 다른 어렵게 생각하지 마. 채권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추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 여기까지는
아실 수 있어. 그냥 잘 몰라도 그냥 금리 낮추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채권을 산다.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채권을 산다는 건 뭐예요? 채권이 뭐야? 안전자산이죠. 채권 수익률은 꽤 낮다라고 인식이 잡혀 있죠. 근데 채권을 산다는 거야? 안전자산을 산다는 거야. 금리를 낮추면 안전자산을 산다. 왜? 위험자산에 거품이 빠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니까 안전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금리를 낮추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안전자산이 올라간다. 고점의 금리에서 고공행진을 하던 금리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야. 금리가 고공행진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높여놓은 건데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 금리를 낮춰서 부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정 범위에서 부양을 그 정도 낮췄다 부양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직전 저점 수준의 금리까지 낮춰서 부양을 하는데 9.11 테러 났을 때가 직전 저점 금리가 3%였어요. 9.11 테러 때 1%까지 낮추고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안정성을 계속 가지고 가다가 문제가 된 게 언제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17번 올려요. 그때 폭등 랠리가 나오죠. 금리 올리는 시기에 폭등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서의 폭등 랠리. 그리고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 역시나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1년 3개월 동안에. 1년 3개월 동안에 폭등 랠리가 나와요. 왜요? 경기가 좋아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때 금리가 얼마? 5.25%였어요. 지금 5.5죠. 너무 높죠? 풀 뜯어먹는 소리. 뭐가 너무 높아. 그 당시 대비 유동성을 더 뿌려놨는데. 돈 더 뿌렸잖아. 물가 더 올라왔잖아. 5.5 가지고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진짜 체력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금리에서는 뭐다? 성장 시기잖아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표가 너무 좋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좋다는 건 뭐예요? 기업들이 좋다는 거고 누가 가요? 유틸리티 업종 아니지. 성장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성장주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에서 1억을 넘겼죠. 왜? 고금리에서 1억을 넘긴 거야. 야, 내일 모레 금리를 낮출 것 같아서 폭등했어. 야, 내일 모레 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 바이오가 올라가. 정신 나간 해석이지. 금리는 아직 고공행진이야. 5.5야.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도. 작년 7월부터 MS는 더블 났어요. 응? 작년 7월부터로 따지면 엔비디아가 200% 올라왔습니다. 아니 못 가야 되잖아. 고금리 속에서. 금리를 낮추는 순간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를 낮추는 순간 점진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다 어느 시점에 급락으로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시점에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저는 조만간 금리를 낮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금리를 낮추면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금리를 낮추면 IT가 간다는 거야. 금리를 안 낮추기 때문에 IT가 조정을 받을 거래. 그 얘기는 작년부터 올해 초 지금까지도 나와요. 야, 큰일 났네. 금리를 안 낮추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IT가 날아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작년부터 올해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 계속 날아가. 그러니까 소수 의견에 안 맞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를 내년 빨리 인하했을 때 내년 2분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내년 2분기까지 경기가 안 좋아질 이유가 없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갖고 돈 뿌리. 아니 지금 금리를 안 낮춰도 돈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좋아서. 응? 여기서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신 나간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날 소리지.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금 돈을 또 뿌린단 말이야. 선거 공약에 돈 뿌린다 안 하겠어요? 우리가 경기가 무지 좋은 상태에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을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말이 여러분들 솔직히 잘 모르잖아 지표. 방송 나오는 애들도 모르고 떠든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3%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1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10%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경기가 폭락을 했느냐? 아니잖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거. 남미처럼 경기가 무지하게 안 좋아. 근데 화폐가 쓰레기가 됐어. 그런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이유도 없고 각국의 중앙정부가 그러지 않아 또. 응? 뭔 제도를 통해서라도 다 뜯어 고쳐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경기가 계속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표가 계속 긍정적이라면 금리를 낮출 수 없고 또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1분기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날린 쪽이 UBS 쪽이었어요. 그게 지금 그걸 빠르게 찾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10월부터 해서 EBC 쪽의 방송 이 녀석들 해줬잖아요. 지금 딜사이트라는 업체 EBC가 이제 피인수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중순부터 시험 방송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부터 정규 방송을 뭐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UBS 쪽의 그 자료 부분이 있나 모르겠 바로 찾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예? 왜냐면 걔네들이 금리를 그 1분기에 낮출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이 우리는 작년 지금 이게 12월 달 자료예요. 작년 12월. 엔비디아 주가 헐값일 때 이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 400불 때까지 내려왔나요? 엔비디아 주가가 무지하게 내려와 있을 때거든. 지금 1200불이고 우리 포트폴리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한미 반도체부터 해서 이 포트폴리오 지금 그거를 찾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 데이터 자료를. UBS 쪽이 올해 1, 4분기에 금리를 낮춘대. 왜 낮추니? 라고 했더니 미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돼서 금리를 낮춰서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하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UBS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금리 인하해야 돼요. 왜 금리 안 내려? 금리를 안 내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정신 나간 애들이지. UBS의 그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이 뭐야? 1분기에 안 좋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투자은행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 이제 운영사 기준에서 내놓은 설정 범위가 똑같아요. 어떤 거? 똑같습니다. 금리를 2분기에 내릴 거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해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요. 결국은 금리 안 내리죠. 왜? 경기가 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많은 부류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못 찾겠다 지금 이렇게 찾아갖고 뭐 찾을 수가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를 낮춰야 뭐 성장주가 간다. 금리를 낮춰야 뭐 저쪽 그 우리 기술주들이 저금리에 자금 조달해서 간다. 그런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고금리의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 요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야. 그 정도의 체력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황이 굉장히 길어져 버렸는데 하여간에 저는 그렇게 보지만 만약에라도 지금 9월 금리 인하 얘기가 또 솔솔 나와요. 그 소수 의견이라니까. 하여간에 뭐 9월 금리 인하의 기준이 뭐 형성이 돼 있다. 6월에서 뒤로 갔잖아요. 뒤로 가면서 우리 시장이 박살났어요. 금리 안 내린다고? 금리를 안 내리니까 시장은 계속 랠린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응? 그만큼 지표가 좋아서 못 내리는 거니까, 안 내리는 거니까. 못 내린다라는 표현과 안 내린다는 표현인데, 저는 안 내린다, 번외교장도 안 내린다는데 자꾸 소수 의견이 내려줘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못 내린다는 표현이 된 거예요. 뭐 못 내린다나 안 내린다나 뭐 같은 뉘앙스지만, 못 내린다라는 거는 뭔가 부정적인 해석이 되지 않나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그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시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목표치에 도달했어.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근데 차익 실현 안 하고 목표치를 높이는 거는 이런 식의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5월 24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92센트 예상했는데 20% 증가했어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한 거예요, 사실. 그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1,000조 정도 했단 말이에요. 1,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이 당시에. 근데 그 1,000조짜리가 하루에 29%까지 폭등이 나옵니다. 갭 상승 26%에 고점이 29야. 그 갭을 메꿔본 적도 없고 밀려본 적도 없어. 그러더니 그 다음 분기는 실적이 그 이상으로, 그 다음 분기 결론은요, 1년 됐잖아. 1년. 그죠? 1년 동안의 실적이 나온 게 얼마예요? 1달러짜리가 6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1,000불 예상했는데 실적이 정체야. 그냥 1달러야 지금도. 그러면 차익 실현해야지. 이거 오버슈팅이네. 거품이네. 야, 조금만 밀리면 팔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이 속된 표현은 미친 듯이 나와. 계속 높이는 거예요. 하이닉스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8조 예상했던 애가 19조에 지금 20조. 실적이 125%가 증가해요. 125%가. 8조에서 125%가. 8조일 때 20만 원 예상을 해드렸어요. 20만 원. 그 당시 11만 원일 때 이거 20만 원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실적 8조 이상, 그 이상으로 형성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전망치 20조 나오죠. 저는 올해 말까지 30조 한다고 봐요. 지금의 속도라면 30조 한다. 지금 엔비디아도 어떻게든 지금 더 찍어내려고 올해 물량 5도 끝났고 내년 물량 5도 끝났는데 지금 자료 올려드렸죠. 반 엔비디아 서로 대항하는 쪽. 엔비디아가 독점을 한다? 기술력 부분이 나머지 업체가 그렇게 허접하지는 않아요. 지금 AMD나 인텔이 허접한 회사인가? 아니야.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올라와서 그렇지 엔비디아 10위 안에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작년 1월에. 근데 이제 독점적인 위치가 형성이 된 거지. 먼저 움직임을 가져가서.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 GPU의 기준은 독점력을 계속 가져가고 싶으니까 MS나 이런데 알파벳이나 이런데 아마존이나 이런데 메타 이런데 야 우리 거 한번 쓰면 우리 거 못 바꿔 식으로 돼버린 거지. 전력을 받는 그 장치도 엔비디아 거하고 다른데 다르게 만들어버리고 엔비디아 거만 써야 되니까 아이폰의 충전기하고 삼성의 충전기 그 코드 다르죠. 일본 제품도 코드가 달라요. 뭐 C 타입 뭐 아이폰 타입 뭐 다 다르잖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불만이 많지. 얘네 거만 써야 되는데 대당 막 5천만 원 이상이지. 주문하면 1년 걸리지. 다른 데하고 호환 안 되게 해버렸지. 응? 그러니까 결론은 반대 진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또 다른 거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야 다른 거 만들면 우리 거 안 준다? 안 주면 자기네가 팔 데가 없는데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팔면서 탈동맹화를 맺어도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걸거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입 장벽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랠리 부분이 길게 가면 내년 2분기까지라고 보는데 그 슈팅은 상상을 초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엔비디아나 이런 쪽의 기준 매매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그 부분의 랠리 부분의 설정 범위는 상상을 초월하게 나올 수 있다.
하이닉스의 목표치 부분이 궁극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30만 원인 거예요. 실적 전망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20조가 아니라 30조가 나오면 그러면 40만 원 이상도 보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의 그 사상 최대치 실적이 2017년도에 13조 찍고 사상 최대치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20조를 찍고 사상 최대치였거든. 지금 20조야. 응?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사상 최대치 전망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사상 최대치 넘긴다고 봐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없이도 이렇게 긍정적인데 40조 수준이거든.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연동이 되거나 탈 엔비디아하고의 연동폭이 되거나 또 혹은 TSMC처럼의 파운드리 오더를 받아올 때 위탁 생산의 오더를 받아올 때 그 범위는 하이닉스하고 또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도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4천조.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1,000조에서 4천조. 우리나라 양시장 합쳐봐야 2,600조, 2,700조 뿐이 안 해요. 근데 엔비디아가 4천조야. 올해만 100%, 124% 올랐어요. 올해만. 응? 맞나요? 올해? 124%라고 그러던데 기사 보니까 더 되네. 165%네. 맞나요? 165%? 그러겠는데 500불 밑에서부터 1200불을 넘겼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이 지금 4천조까지 올라온 종목. 삼성전자가 이런 슈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요. 물론 이제 얘하고 삼성전자하고는 또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시가총액이 1위여서 못 간다라는 인식 자체는 버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적 범위에서 이런 흐름이. 잘 보시면 그 하이닉스가 19조 8천억까지 형성돼 있는데 오늘 또 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8조였다니까 8조. 불과 10월 말 기준에 그러면 7달 조금 넘었는데 7달 조금 넘는 기간에 125%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금 이제 6월이라고 치고 12월까지 7달이라고 치면 거기에서 또 125% 여기에 125%로 35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따지더라도 30조 정도를 예상한다고 쳤을 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지금 그 영업이익에서는 얼마? 30만 원을 보는 거고 30조까지 올라온다면 그 이상을 보는 거죠. 지금 그 잠시 이 전망치 부분이 좀 둔화돼 있는데 멈춰져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는 또 굉장히 좀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 어느 한 시점이 뭐예요? HBM3 5세대 납품 들어가는 그 시점 12단짜리 언제? 지금 땡겨가지고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중으로 이제 납품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 늦어도 4분기 올해 안에 납품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엔비디아 빼고 39조에 지금. 그리고 점유율 자체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빼고도 HBM에서 38%입니다. 이해되셔야 돼 이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이닉스예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비중이 좀 더 높아. 근데 막연하게 하이닉스 점유율이 53%고 근데 이제 한쪽에서 보면 이제 뭐 하이닉스가 100% 납품하고 있고 엔비디아에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전체 HBM 시장에서는 53%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느는 순간 HBM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1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의 규모는 아니에요 사실은. 시가총액이 다르잖아 벌써. 산업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은 이제 뭐 한때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 잠깐 넘긴 적이 있어요. 장중에 딱 한 번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적이 있어요. LG엔솔 상장되기 전에 네이버 다음이 카카오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장중에 딱 한 번 넘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항상 3위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네이버하고 또 카카오하고의 시가총액 규모가 차별화가 되잖아요. 2016년도만 해도 일단은 이제 카카오에서의 이제 그 실적 범위나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태의 기준이었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는 않았지. 뭐 물론 지금의 기준이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뭐 비교 대상 자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더라도 사업 전체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사업 전체로 보면은 낸드의 규모, 반도체의 규모, 뭐 또 백색 가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다 갖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을 해야 돼요. 지주사 전환. 시민단체가 최순실 스타트 났을 때 시민단체가 결사 반대해가지고 왜 반대를 하는지는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그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그룹사로 전환된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하여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들의 기준은 실적이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산업 자체 사업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게 확장이 되고 있다. 금리를 인하해서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그 기준이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IT의 주도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위험자산, 주식도 위험자산, 투기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금융학에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 보는 시험 문제 안전자산은 채권, 투기자산은 투기자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험자산, 투기자산 그거는 주식, 비트코인은 투기자산인 거지. 그래서 이들의 전망치를 계속 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전망치만 상향되는 게 실적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러면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쳐다보는 이유가 얘가 어떻게 주가가 폭등이 나오겠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통 물량이 없어요. 외국인과 대주주가 90%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주가가 현재가의 기준에서 덜 밀리다 보니까 시가총액 유지가 되는데 다른 쪽 시가총액에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죠, 솔직히. 현대차의 시가총액이요. 작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를 찍은 그런 상태에서도 현대차 시가총액이 무슨 30조 원대까지 떨어졌어. 2차 전지 그 배터리 정신 나가는 얘기가 왜 정신 나갔다고 얘기를 하냐면 시가총액이요 90조를 넘겼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두 종목이 합산해서. 근데 둘이 합산해서 영업이익이 2조인가 얼마 되지도 않아. 에코프로가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겨서 40조를 넘기고 에코프로 BM이 50조를 넘겼어요. 거기다 지주사는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은 사업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잠깐 넘겼어. 에코프로가. 그랬더니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가 당연한 거로 에라이 진짜. 거기다 선대인 씨가 주식을 뭘 하라고 정신 나간 양반이. 예? 에코프로 80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아니 계산 안 해보나 이 정신없는 애들은. 800만 원 넘기면은 주식수가 그때 당시에 2,345만 주, 좀 늘어서 2,500만 주 곱하기 800만 원이면은요 1,000조. 1,000조면은 시가총액이 9위. 에코프로가 1,000조를 넘기면 시가총액 9위라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얼마야? 지금 1,000조면은 그 8천억 달러 정도 하면 1,000조인가요? 감사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드려도 배터리 추종자들 지금도 많죠. 저 박순혁이 선대인이 지금도 뭐 아주 유튜브에서 뭐 그러면서 지들은 뒷구녕에서 배부르고 앞에서는 일반인들 완전 뭐 깡통 차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말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 보는 거야. 그럼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실적 주품이 없어. 여기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아니 LG엔솔을 박아놓을 거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박아놓을 거야. 얘네들은 유통 물량이 없어서 시가총액이 유지되는 부분이 커요. LG엔솔 같은 경우에 81.82%가 LG화학이잖아. 블록들 이외에는 걔네들은 장래 매도를 못 하잖아요. 응?
아니 셀트리온이 갈 거야? 저 실적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응? 포스코홀딩스가 평상시 PER이 5배에서 7배, PBR이 0.5배에서 0.7배 움직이는 애가 제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순이익 대비해서 PER이 10배가 넘어. 2차 전지 그때 당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개인에게 넘긴 물량이 난 처음 봤어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정상적인 업체가 음? 얼마나 오버슈팅 크게 나왔으면 개인들에게 28%를 넘겨. 28%. 소형 잡주도 아니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애가 28%를 넘겨. 말이 됩니까? 응? 아무리 성장주여도 네이버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순이익, 응? 2차 전지는 너무 뜬금없잖아. 응? IRA가 호재라고 지금까지도 호재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에 2차 전지 정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정리하기 전에도 IRA는 호재가 아닙니다라는 얘기 분명히 했어요. 중국산 쓰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아니 중국산 원자재를 갖다 쓰는 업체들한테 중국산 쓰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호재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유럽 쪽에 어떤 뭐 뭔 내용인지는 안 봤어요, 솔직히. 이게 가격 반발력일 뿐이지. 가려면 에코프로 BM이 슈팅이 나와야죠. 거래대금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거는 뭐냐면 에코프로 BM이 거래대금이 형성될 때 4조씩 터졌단 말이에요. 응? 4조. 4조. 그쵸? 7월 26일 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7월 26일 날 4조 원을 넘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얼마예요? 5조 6천억이나 5조 6천억. 그리고 에코프로가 전날 4조를 넘기고. 근데 지금의 거래대금이 몇 분의 1이냐고 완전히 그냥 죽은 거야.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무슨 의미가 있어 얘가. 거래대금 봐야지. 뭔 소리냐면은 아니 10만 원일 때 100만 주 터지면 1,000억 분이 더 돼. 근데 100만 원일 때 150만 원일 때 100만 주 터지면 1조 5천억이에요. 15배잖아. 그거 알잖아. 근데 똑같은 100만 주로 기준을 잡을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3천억이에요. 3천억. 시장에서 주도력이 있어요? 3천억 가지고? 알테오제는 오늘 거래대금 7,300억 터지고 얼마 전에 슈팅 나올 때 화요일 날 1조를 넘겼는데 그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그조차도 생각이 없이 야 2차 전지 날라간 봤죠? 라고 하는 그 선대인 애들 얘기 들으면 되겠냐고. 박순혁이 얘기. 최고점 150만 원대에서부터 매수를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58만 원대까지도 전부 거의 몰빵을 해라. 어? 이거 얼마 간다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160만 얼마 간다 그런 거지 이게 800만 원을 오르나 놓으면은 160만 원인가 맞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도 안 돼. 160만 원이겠네. 지금 20만 원이 뭐 10만 원이니까. 저 에코프로의 기준에. 응? 에코프로의 기준에 지금 10만 원도 안 하고 있는 애를 160만 원 간다는 거야. 응? 160만 원이면 1억 3,300만 주짜리 160만 원이면 얼마예요? 지금 14조인데 천조. 응? 맞나요? 천조? 하여간에 그때 당시 기준에 천조야. 800만 원 곱하기 2,500, 1,600, 2,000조인가? 2,000조인가?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상상을 200조인가? 200조? 200조인가 보다 200조. 아, 몰라 하여간에. 응? 결론적으로 실적주 위주에서 주력을 채우시고 KB금융도 보면 실적 뭐 장난 아니죠. 고금리 시대에는 금융지주사가 2000년 이후에 항상 폭등 랠리가 나왔다. 금리 낮출 때에 조정을 받았다. 예대 마진의 효과도 있겠지만 예대 마진이 증가하는 부분의 효과보다도 그것도 뭐 민감하죠. 굉장히 큰데 금융당국이 뭐 예대 마진 금리 올린다고 막 확장시키고 그러지는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낮은 금리보다는 수익 범위가 긍정적이죠. 근데 그게 너무 확장이 되면은 말 그대로 기업 경기나 뭐
일반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지금 뭐 더 확장되지는 않잖아요. 보시면 그죠? 12조 작년 12조 원대 그다음에 올해 13조 원대 그리고 내년에 14조까지 있었는데 지금 13조 그대로네요. 그러면 일단 정체잖아요. 그러면 얘는 목표 주가를 작년 10월에 드릴 때보다 목표 주가 어?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윤정두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니까 그거는 목표 주가 높이는 것도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현대차는 목표 주가를 왜 계속 높이지? 왜 계속 높여요? 왜 그럴까? 얘는 지금의 순이익을 기준 잡았을 때 13조를 기준 잡았을 때 PER 10배를 따지면 130조죠. 130조 나누기 2억 900만 주 해주면은 60만 원입니다. PER 10배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오버슈팅으로. 그런 적이 있느냐? 오버슈팅 나와서 현대차가 PER 10배를 넘긴 적이 있냐? 있죠. 언제? 멀지도 않아. 2021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증권사가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 부분을.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잘 보세요. 21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상상을 초월해요. 실적이 5배인가? 2조 4천억에서 5배? 그럼 12조죠. 영업이익 기준에. 근데 6배, 7배 될걸요, 지금. 응? 21년 대비. 다시 볼까? 21년 께 나오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잖아. 지금은 이제 그 증가한 상태에서 딱 멈춰져 있는 거고, 영업이익이 6조였네? 응? 그 전해가 2020년도가 아마 2조까지 내려갔었을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응? 그죠? 21년도에는 이제 마지막 기준에 이제 6조 6천억이고, 21년 초에는 이제 좀 낮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21년도 기준의 PER이 잘 보시면 아이고 PL 밴드거든요. 이게 밴드. 그럼 보시면은 추정 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채 상단까지 부딪힌 거에 대해서 38배가 돼 버리네. 음? 요때.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이때 좀 악화돼 있을 때고 야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비교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나? 어찌 됐든 간에 이 고점이라기보단 여기를 이제 치고 들어 올렸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평상시에 뭐 12배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요. 슈팅이 나올 때나 그런 거고 일단 21년 3월 이후에 뭐 22년 1월이 여기니까 그럼 요 정도 범위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부딪힌 색깔이 뭐예요? 황토색하고 그리고 그 밑에 색깔이죠. 그 밑에 색깔 12배짜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2배 수준의 PER이 형성돼 있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실적이 너무 급격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 PER의 각도가 확장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12배까지 올라오면 그게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요 색이잖아요. 황토색 밑에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쳤을 때 땡기면은 저게 얼마예요? 저게 60만 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진다면은 130만 원에 10배면은 130만 원에 10배가 아니라 13조에 10배면은 130조거든요. 130조에 2억 900만 주를 나누면 그게 60만 원을 훌쩍 넘겨요. 요 라인까지도 넘길 수 있다는 거. 오버슈팅이 나올 때. 오버슈팅이 아닐 경우는 5배에서 7배 나와요. 지금 저게 이제 실적이 너무 급격히 올라오다 보니까 저게 쪼그라들어서 저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0.5배에서 0.7배 정도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때 21년도 1월 달이 정점이잖아요. 오버슈팅에. 그러니까 20년 11월, 20년 12월, 21년 1월 이렇게 해서 11주 걸렸거든요. 11주 동안에 삼성전자 75% 올라와요. 11주. 3개월이 안 됐는데 삼성전자가 75%, 하이닉스가 70%, 현대차 기아 뭐 거의 뭐 100%씩 올라온 거죠.
그 슈팅이 나왔잖아. 3,300 찍을 때, 그 3,300 수준, 3,000 넘길 때. 응? 그때 시장은 40% 올라왔거든. 그때 그 오버슈팅일 때가 PR이 몇 배요? PBR이 0.96배. 그게 오버슈팅인 거야. 그리고 평상시에 낮게 형성되는 게 요 색깔이 뭐예요? 요 색깔이. 요 색깔이 0.44. 그러니까 대략 0.5에서 0.7. 농담이 아니라 이런 설명 어디 가서 못 듣잖아. 업종별로 다르다니까. 철강 업종은 PER이 세 배에서 다섯 배? 조금 높게 쳐주면 4배에서 6배에서 움직여요. 철강은. PBR도 그 정도 수준 0.4에서 0.6. 1배에 못 온다니까. 걔네들은 실적이 고정화돼 있어요. 거의.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기 화랑이 나오기 전까지는. 응? 그리고 경기 끝자락에 슈팅이 나와요. 예를 들면 초기 경기가 살아날 때 건설 경기가 막 살아. 그러면은 철강에서 막 철강 가격 올려버리면 건설 경기가 계속 살 수 있나요? 초기에? 안 되지. 어? 거기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조선 막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 근데 후판 가격 올려버리면 살 수 있나? 응? IT에도 들어가. 쇳덩어리는 자동차에도 들어가. 그래서 맨 경기 마지막 단계에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가격 인상하고 막. 응? 그 전에는 아무리 이제 뭐 경기가 좋고 해도 실적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쉽게 이제 유틸리티 옵션 같은 경우에는 PER, PBR이 막 그냥 슈팅 나온다고 10배, 20배, 30배, 바이오처럼 100배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PBR 상단 여기에 부딪히는 구간까지 올라온다. 그럼 그게 얼마예요? 그 부분이 얼마? 40만 원 수준? 이게 60이라면서요. 그렇죠. 아니 뭔 소리예요? 40만 원인데 여기까지 가면 60. 이것도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PBR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산 가치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올라오죠. 그러면 얘 자산 가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0.77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보합이니까 계산하기도 좋아. 자, 보세요. 0.7777 곱하기 시가총액 555 55조 5천억 정도 되니까 555. 그럼 얼마요? 얘 지금 청산 가치는 청산 잠시만요. 잘못 계산했다. 잠시만요. 지금 헷갈려. 0.77.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보다 높아야 되는 거지. 그죠? 바보인 정도. 55, 요 나누기 77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청산을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 가치가 72조인데 현재 55조에서 움직인다 이거야. 55조에서. 그러면 얘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시가총액 기준에서 72조잖아. 만약에 100까지 올라오면 그럼 72조 나누기 2억 900만 주 해주면은 뭐 60만 원이 안 나오지 당연히. 얼마나? 34만 원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34만 원 가면은 35만 원 가면은 얘는 얼마? 35만 원 가면은 PBR이 1배란 말이야. 지금 기준에 35만 원 가면 와 대박 좋겠다 좋다. 근데 60만 원하고 괴리가 크잖아. 그냥 다시 계산해 보세요. 어떤 기준이냐면 예를 들면 이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절반만 유보금으로 넘어온다고 해도 그게 2개년도면 어떻게 됐어요? 절반 이상이 넘어오지 사실은. 주주하는 정책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배당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근데 저거를 절반씩 잡아갖고 13조로 해주면 72조에다가 얼마? 85조. 85조. 응? 85조 되는 자산 가치가. 그러면 85조까지 올라왔을 때 얼마? 그러면 40만 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당 순이익이 무지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6배 올라왔잖아요. 근데 주가는 6배 올라왔는데 주가는 300%좀 넘게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PER이 60배였다, 100배였다, 100배였다 PER이. 근데 주당 순이익은 6배 올라오고 주가 상승률은 3배뿐이 안 올라왔어. 그럼 PER이 어떻게 될까? 주가가 올라왔다고 PER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PER은 낮아져 버려요. PBR의 속도는 조금 걸릴 수 있지. 왜냐면 순이익 반영이 좀 더 돼야 되니까. 응? 결론적으로 실적이 없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세요? 오늘 보도자료 나오고 뭐 먹사 얘기 나오고 다 좋아. 근데 문제는 알테오젠의 경우는 딱 보시면 실적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 14조를 넘겼는데 전망치 자체가 안 나와. 1,600억이야. 그러니까 얘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PER, PBR이 상상을 초월하게 계산도 안 될 정도로 막 올라가는 거지. 이게 2차 전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실적 개선폭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 그 박순일 같은 또래 같은 애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 영업이익 증가 부분에 대한 증가율에 대해서 뭐 주가가 올라와야 된다고. 영업이익이 100억뿐이 없었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됐어. 근데 시가총액이 10조야. 그럼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10조면은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거품이고 안 되잖아. 근데 100억 대비해서 1,000억이 됐으니까 10배 올랐다고. 시가총액도 10배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또 정신 나간 애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주식을 한다고 그거를 옆에서 듣고 박수 치면서 선대인이 야, 뭐 맞아요. 기관들이 바보들이에요. 니들이 바보들인데 니들은 바보가 아니지. 바보인 척하는 거지. 그래놓고 20만 원, 30만 원짜리 동영상 강의, 도서 뭐 이거 끝내주는 자료입니다 해가지고 추종자들한테 팔아먹고, 10,000개만 팔았어도 30억이잖아. 여기저기 뭐 돈 조금만 주면 막 다 기어나가잖아. 유튜브든 어디든. 이제 몸값도 많이 올라갔고. 응? 선대인은 박순혁이 통해가지고 금양 이런 종목 선행매매 해가지고 걸린 것만 7억. 그래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또 뻔뻔하게 좀 다니고 있고. 엔캠도 그 선행매매죠. 그 왜 금융당국이 안 잡아들이나 모르겠어요. 그 알량한 몇 명 안 되는 전체 인구의 뭐 0.0000 뭐 0.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강성자들이 무서워서 그런 건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 금융당국이 나서서 그런 애들을 확 잡아가야지. 그래야 그런 애들이 발도 못 붙이고 이상한 거 안 하고. 뭐 하이닉스 현대차에서도 수익 멀쩡한데 비이성적인 종목에 투기 매매 시키고 지들은 선행 매매하고. 뭐 쓸데없는 말씀 드렸는데 주도주의 기준에 우리가 주력주의 비중이 월등히 이제 높게 형성돼 있는 이유는 항상 그래 왔고, 특히 이런 장에서는 항상 그래 왔고 안 좋은 장에도 그래 왔고 그래야만 수익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 오늘 기준에 4%대 수익이 확산이 돼 있는데 확대가 돼 있는데 작년 그 10월 말 종가 기준에 그 힘든 폭락장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욱 너무들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팔고 쉬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다 팔고 쉬시든가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체를 저렇게 좀 압축을 제대로 하시든가. 결국은 압축 제대로 하시고의 수익 범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얼마예요? 시장은 저 당시 대비해서 18% 올라와 있는데 결론은 그 우리 포트폴리오 하이닉스 50%에 현대차 집어넣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야 이거? 잠시만요. 어떻게 돼 있어요? 58.57%죠. 저거는 예를 들어서 저 기준은 나머지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를 다 포함시키지 않고 저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알테오젠의 수익 범위가 포함 안 된 수익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계좌 포트폴리오에 거기에 더 값어치 있는 거는 안타깝지만 LG와 같은 경우의 비중을 지금 제로 비중까지 완전히 다 줄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좋은 흐름에서 1월 달에
또다시 시장에 조정이 나서 2,500 깨질 때 윤정도도 까불대고 뭐 변동성 종목 한 두 개를 저기다 넣어놨었죠. 두산 로보틱스부터 해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또 포스코 DX 집어넣어놨었죠. 근데 결론은 다 빼고 잘라내고 힘드시면 압축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저수익이 35.61인데 여기에는 뭐 지금은 조정이 깊어졌지만 HD 현대인력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HLB 변동성 기준에 그리고 알테오젠 여기에 이수페타시스 이런 수익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수익이야. 그 다음에 LG화학은 뭐 계속 줄여놓은 거고. 응? 이해되세요? 차분하게만 하시면 돼. 차분하게만. 내일장 공략주 볼 때 항상 시가총액 전부 10조 이상짜리지. 응? 대부분이 간혹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들 간혹 최근 들어서 이제 BH를 넣게 되면서 한 두 번 정도 1조 미만짜리 종목을 두 번 정도 넣은 적은 있고. 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기준이 뭐 시황이나 또 쓸데없는 여러 가지 내용도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우리가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를 가져갈 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부분을 멋을 부리려는 기준이 아니라 실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범위의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은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도 약간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구심이 나실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넘어가시고 2주일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래서 윤정두가 필요하구나. 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건 아는데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강력하게 비중을 채워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나도 분명히 이 종목 좋은 거 알지만 나를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 그 수익을 못 챙겼는데 야 윤정도 대단하다. 삼성전자 남들 다 뭐 손가락질하고 난리쳤을 때 윤정도 혼자만큼은 아니 왜요 삼성전자 멀쩡한데 제 말씀 듣기 싫으시면은 수급 논리 보세요. 한 달에 8천만 주대 이상을 사재낀 외국인 수급이 이번에 한 5천만 주는 나갔지만 4천만 주 나갔었죠. 주구장창 다 패고 나간 게 아니고 그 속도 대비해서 주가 조정은 너무 깊었다. 어찌됐건 외국인 지분 55.41%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33이에요. 32.81. 유통 물량이 없어요. 응? 없는 상태에서 저수급에 들어와서 추이 추세가 강한데 그리고 무슨 얘만 보면은 못 살게 굴어 다른 사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지금 시장이 대략 한 18% 올라와 있나요? 작년 그러니까 22년도 종가 대비해서 삼성전자 2배 이상 올라와 있어요. 2배 이상. 근데 왜 얘한테 손가락질을 하나? 2배 이상도 못 올라온 종목이 거의 대부분인데 몇몇 비이성적인 종목 빼고 하이닉스 180% 넘게 올라요. 190%가 이렇게 올랐어. 하이닉스. 저 수급 보세요.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1위였어. 근데 이제 현대차가 올해만 쌍끌이 7%가 넘게 들어요. 응? 아니 유통 물량들도 없는 게. 응? 아니, 결론적으로 저 흐름의 기준을 잘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저기 그냥 분화방처럼 움직이셨다가 계좌 그냥 다 마이너스 나고 그러지 말고 현대차의 기준도 어때요? 지금 수급 보세요. 밑에 게 그 수급이잖아. 상상을 초월하죠. 아니 상상을 초월하잖아.
현대차. 저게 지금 2월 달 이후에 들어온 것만 7%가 넘네. 7%가. 대주주 외국인 합산해서 8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7% 이상. 왜 기간까지 하면 어떻게 됐어요? 유통 물량도 없는데 7%. 누적적으로 하면은 저게 지금 12%인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거죠. 저평가라는 걸 윤정도만 하나 다 알고 있지. KB금융 쓰고 보세요. 밸류 프로그램만의 영향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HD 현대일렉트릭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개인에게 6만 9천 주 떠넘기고 주가만 폭락이다. 고점 대비해서 17%나 밀려 있다. 이거 땡큐해 안 해? 아 이거 땡큐하지. 아 이거 엄청나게 땡큐하지. 이번에 우리가 좀 찰실은 잘했고 제 편익 기준의 가격이 좀 높아요 사실. 29만 3천 원, 5천 원? 첫날 들어가신 분들은 그 다음 날도 들어갔고 오늘도 들어갔고, 응? 여기서 조금 더 흔들려 버리면 이제 막 패닉이 오죠. 근데 주력주의 비중이 85%란 말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그쪽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 뭐 원체 빵빵한 수익이 나와 있다 보니 여기서 조금 많이 버겁더라도 감내가 되죠. 응?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요 기준은 뭐 땡큐하다. 응? 월봉 기준에 30% 매집했어요 지금.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 아니 이러면서 꼭 2차 전지는 가파른 거 아닙니다 절대. 올해 들어서 올라온 거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누적적으로 올라온 것도 실적 개선폭 감안하면 가파르지 않아요. 2차 전지가 작년에 형성했었던 랠리의 기준, 그러니까 쉽게 에코프로가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3월까지 11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3월 23일까지 1월 말 대비, 그러니까 2월 3월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조 7천억짜리가 12조 됐어요. 12조. 근데 그거는 싸다고 막 우리는 추세 매매 긍정적에서 샀는데 뭐 겁나서 못 들어오는 사람, 무조건 몰빵하는 사람 막 별의별. 그러고 나서 3월 23일 날 저점이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가가 50만 원까지 갔다가 45만 원에 끝나고 눌려 있었어요. 그 4월 1일 날 대략 한 50만 원이 안 돼서 40만 원 중후반이었는데 4월 1일 날 우리 강연을 할 때 그게 10일 거래일만, 그러니까 10일 거래일도 아니지. 40만 원 찍고 10일 거래일 만에 82만 원이고, 강연을 끝나고 강연을 4월 1일 날 하고 4월 11일 날 뭐 그러니까 한 8거래일 되나? 7거래일? 참나. 82만 원 찍어. 그러면은 10만 원에서 82만 원이니까 2, 3, 4 2, 3, 4도 아니야. 두 달 11일 만에 2조 7천억짜리가 20조가 돼요. 그 어마어마한 거품. 근데 왜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책에다가 AI 쪽 기준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AI 기반의 미국 정책 전선 다 바꿔준대잖아. 전력기기하고 거의 뭐 선거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결론적으로는 끊이지 않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뒷받침되어 있고, 오늘 9만 주, 7만 주의 큰 조정은 매도와 매수, 양방향 다 있다. 근데 매도와 매수 기준에 때려놓고 밑에서 받았다, 그런 흐름보다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수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이 외국인이 연락이 때려가지고 밑에서 받아야지 아니라고. 응? 삼성전자도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싼 값에 사기 위해서 싼 가게 사기 위해서 만약에 4천만 주를 때렸는데 다른 애들이 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JP 모건이 모건 스탠리랑 4천만 주 때렸는데 CLSA하고 노무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걔들이 다 사가면은 걔네들은 물량만 뺏기는 거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꼬맹이들이 그런 말장난하는 거, 그런 건 듣지 마시고, 응?
오늘의 기준에 현대 일렉트릭도 기관이 흔들었어요. 외국인이 흔들었어요. 뭘 흔들어? 시가총액 10조가 얼마까지 올라왔었어요? 12조 뭐 이렇게 올라온 종목. 어? 지금 9조 3천억인데 지들이 만약에 물량을 내놨어. 한 명이 아니라 그랬죠. 물량을 내놨는데 다른 쪽 애들이 왜 물량을 주지? 땡큐한데? 와 고마워하고 막 사가면 어떻게 할 거야? 자기들 물량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이성적인 흐름은 뭐 소형주나 좀 더 시가총액이 조금 더 작은 쪽에서 내가 한번 움직임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인위적인 흐름이면 금융당국이 가만히 안 있죠. 잡아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모멘텀, AI 기준에서 전력 수요가 많다.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전력 수요가 많다. 작년까지도 아무 말 없다가 올해 들어서 그래? 누가 정부가 미국 정부가 노후된 거 다 바꿔줄게. 5년 이내로 싹 단계별로 30년 된 전력기기부터 아니 왜 바꿔줘야 되는데 특혜 주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거를 지금의 민주당 정부뿐만 아니라 공화당 진영에서도 이제 그 이슈를 받아내는 같이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정책은 대단하다. 그래서 조심조심 이제 증설도 하고 있고 또 이미 증설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그 정책 때문에 그 정책 생각해 보세요. 먼저 번에는 뭐였어요? 테슬라. 아니 테슬라가 20배 올랐어. 20배 올랐고 1조 2천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였어? 60억 달러였지. 맞나요? 60억 달러. 60억 달러짜리 20배 들어 올리는 거라니까. 그게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의 정책 하나가. 옛날에 오바마 정부 때 그린 정책에 우리나라 LCD LED인가 그거 뭐죠? LED죠. 저도 그거 LED 1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한테 눈탱이를 10억 이상을 맞았다니까. 그 당시 10억이면 좀 컸어. 우리 같은 서민이 거지가 돈도 없는 윤정두가 그냥 딱 9개월 만에 그냥 10몇억 뜯겼지. 그때 뭐 광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삼성 SDI보다 삼성 전기의 시가총액이 더 커졌어. 월등히. 삼성 SDI는 그때 못 움직였고. 이번에는 그 배터리 3사 날라다니면서 삼성 SDI가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오죠. 5위까지 올랐나요? 어마어마했지. 지금은 이제 10위 안에 없고. 응? 그 정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의 정책이 이제 뭐 AI 기반으로도 마찬가지인데 AI 전력 수요의 그 해석보다는 AI 전력 수요에 대한 미국의 정부 정책 전력 기기를 바꿔준다. 그 수요 그걸 보는 거지. 그걸 윤정도의 주장만이 아니라 가파른 매수 강도가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대략 한 18% 매수, 기관은 12%의 매도, 손바뀜이 뚜렷하다. 들어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엑시트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서의 흐름이.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놓고 해석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BH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기관에서 좀 샀어요. 외국인은 좀 팔고. 근데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와 매수 일정 범위의 이제 수급 변화가 있었죠. 기간은 거의 뭐 관망 수준에서. 그래서 거래가 원체 지금 급감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미 이제 누적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기준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설정을 잡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쪽도 애플발 이슈가 있는 거라서 4월 24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 10%가 넘어요. 4월 24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 10%가 넘고 22,000원대가 매수 평균 단가예요.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제 2차 전지 업체, 죄송합니다. PCB 업체. PCB 업체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시가총액이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규모 면에서 다르고. 그 이수페타시스가 미끄러졌다가 돌린 게 37,000원 평균 단가인데 37,000원 이하로 깨져 내려왔다가 돌렸죠. 이번에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4월 26일 34,750원까지. 사실상 그 시장의 조정폭도 연동이 돼 있었으니까, 그죠? 그랬다가 가파르게 돌립니다. 가파르게 돌리면서 저점 대비해서 이제 59,900원까지니까 54,500원, 54,900원. 얼마예요, 그러면? 29,9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22,200원? 그럼 얼마야? 2만 원이면은 대략 한 50% 이상? 한 4, 50%가 4주 만에. 예? 그래서 뭐 저 정도 등락 범위를 무조건 기대하고 들어간다 이건 아니지만은 지금 뭐 수급 이슈가 다 뒷받침돼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BH까지가 현재 기준의 주력주의 설정 범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HL 만도라든가 여기가 이제 마감 동시효과에 조금 눌림 폭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거 큰일인데 날파리가 너무 많아요. 제 방에 특히 많아 이거. 약 한번 사다가 주말에 확 뿌려놔야겠다. 오늘 청소하러 했더니 결국은 청소 안 했죠. 그저 못했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뭐. 하여간에 HL 만도 수급 범위 기간 쪽은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마감 동시 효과에도 물량이 좀 톡 터져 나오면서 훅 하고 눌리고 끝났어요. 이쪽은 이제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좀 놓고 보시고 가파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글쎄요. 5월 한 달 동안의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5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적고리는 이제 6월입니다. 지금의 기준은 6월 첫째 주. 그래서 뭐 그렇게 과열권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펀더멘탈은 저평가이고, 다시금 현대차에서의 흐름이 좀 나와주게 되면은 뭐 한 템포 쉬어가더라도 고점 넘기는 거는 무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거래 대금이 원체 없으니까 주력주로 넣어놓지는 않은 범위니까 일단은 적절한 시점에 차익 실현할 겁니다. 34,000원, 5,000원부터 들어간 거죠. 알테오전은 이거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공이 됐고, 여기까지 흐르면서 굉장히 잘 봤어요, 그죠? 저기까지 흐르면서 수급 논리까지 보면서 수급이 어마어마했으니까 저 부분에 MSCI 지수 편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급이 있다. MSCI 지수 편입, 그리고 그게 공매로 이제 안 나온다는 것도 유리한 점. 다만 이제 액티브 쪽에서 떠들어올까 요 고민을 한 거고. 그래서 MSCI 지수 편입에 액티브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가 일반적으로 패시브 자금 이제 넘겨준 물량이 공매도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금지라서 유리하다. 두 번째 기준은 에코프로 BM하고 HLB 거래소 이전 상장이 되게 되면은 일단 이쪽에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죠. 거기에 대한 기간 수급의 확장, 그것에 대한 기대. 세 번째 부분은 블록딜에 대해서, 블록딜이 성공된 부분은 호재다. 근데 심리적인 부분이고 펀더멘털 개선은 아닙니다. 근데 블록딜을 악재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고점 찍고 밀려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 왜 악재냐, 호재지. 그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거는 자신감의 표출인 거고, 소형주처럼 비이성적인 주가 견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쪽도 자신감이 있는 만큼 인위적인 흐름은 아니더라도 수급 범위에서의 흐름. 알테오제는 깊이 있는 설명을 해놨으니까 영상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어마어마한 결과물로 형성이 된 거죠.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기준도 펀더멘털적으로는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지난 이제 6월 3일 날 개인들에게 90만 주 1% 떠넘기고 급락이 나온 부분은 좀 과하다. 조금 과하다.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 정밀기계가 하이닉스 납품한다, T10도 납품한다. 그럼 완벽하게 지금 검증된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기준도 설정할 겁니다. 수급 보면서. 그다음에 이수 베타시스가 오늘도 여전히 떠넘겨졌어요, 많이. 근데 이게 지금 어때요? 떠넘겨지는데 밑으로 막 집어 던지는 흐름은 일단 아니죠. 다만 이제 오늘 아쉬운 거는 그간에 5만 원대 위쪽에서의 흐름에 거래가 제한적이고 수급이 제한적이면 정리하자,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자 했는데, 야, 그거를 오늘 다른 쪽 막 집중하면서 놓쳤어요. 장중에 또 강세를 띌 때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또 매수까지도 넣으려고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제 수급 범위가 이제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잠시 관망하는 사이에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좀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46,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고점을 오늘 뭐 예를 들면 잘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5만 원 수준에서 정리가 됐다면 뭐 47,000원 이하에서 좀 편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최악의 뭐 추이나 수급이 꼬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대처하겠다. 그리고 차익 실현 못했는데 좀 과하게 밀리면 신규 편입. 비중 높으신 분들은 유지하되 확장하지는 않고 그 전략 차분차분하게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소폭이나 뺏겼어요. 근데 왜 밀렸니? 손바뀜이죠. 매도하는 쪽이 차익 실현 욕구를 밑으로 집어 던진 거고, 받는 쪽은 떨어지는 물량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소강 상태의 기준이라 뭐 이 자금이 빠져서 뭐 저쪽 자금으로 가네, 뭐 여기서 자금을 빼서 저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메이저들 액티브 쪽에서 고빈도 거래를 할 때 어느 쪽에 고빈도 거래를 할까, 이슈가 있는 쪽에 고빈도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이제 수급이 좀 정체다라는 거지. 얘한테 돈을 빼서 옆으로 갔다? 누가? 개인들이? 전부 개인들이 막 단타만 치나? 몇몇 부티크 정도가 단타를 치는 거지. 개인들은 매수해서 그냥 파킹이지. LS 일렉트릭 그냥 샀다가 만원 뭐 손절 단타 칩니다. 안 되면 손절합니다. 누가 그래? 그냥 사면 그냥 가져가는 거지.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샀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맞죠? 아예 갖고 가. 나 일해야 돼. 신경 쓰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돈 빼서 저기로 갔다, 그런 내용은 귀담아 듣지 마세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돈이 없어서 종목 빼서 돈이 없어서 삼성전자 빼서 절로 사나? 물론 그런 건 있죠. 뭐 대규모 IPO가 있을 때 그 자금 뭐라 그래요? 공모 자금 넣기 위해서 이제 뭐 자금을 좀 빼서 뭐 넣었다, 이런 거는 일부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에 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돈 빼서 글로 갔다, 그러진 않아요. 다만 변동성을 들여다보는 자금들, 대기 자금들, 단타 치는 자금들, 그런 게 이제 글로 쏠렸다라는 표현은 될 수가 있지. 어찌됐든 LS든 HD 현대인력이든 좀 뭐 과도한 조정 수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간 단위에 윗골이 쫙 달렸는데 우리 진짜 기가 막혔죠. 24만 9,500원 찍을 때도 밀릴 때 24만 원에 미련 없이 정리하고 나왔고, 뭐 이슈 굉장히 많았잖아요. 해외 이제 뭐 계약하러 들어왔다부터 해서 계약이 또 나왔고, 근데 그냥 바로 그냥 짤로 나왔고 차익 실현했고, 이번에 낙폭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편입 이후에 슈팅 그리고 꼬리 달릴 때 전량 차익 실현 24만 원 수준에 또 기가 막히게. 지금 재편입 기준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나 모든 게. APR은 이거는 뭐 차익 실현 못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질문을 주세요. 이거 20만 원대 초반, 20만 원대 중후반, 그다음에 30만 원 초반에 드리고 거의 뭐 매매를 멈춰 있었죠. 거래가 없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관망 슈팅 나오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차익 실현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문의 주시고,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유지하시면 대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종목에 이제 뭐 대한전선이나 뭐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차분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만 샀어. 수급 논리에서 불편해요. 근데 이제 요것도 똑같아요. 매도한 외국인이 있고 매수한 외국인이 있겠죠. 대부분의 이제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그죠? 프로그램 91만 주 매도, 외국인 91만 주 매도. 뭐 물론 기관하고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야. 거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쪽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개인들이 물량을 또 하는데 왜 그러지? 아니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쪽은 130만 주를 샀어요. 135만 주를. 물론 순매수가 아니라 매도도 있고 또 매수도 있는 과정에 그 매수의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손바뀜이나 이런 부분에 이슈를 바탕으로 이제 윗방향의 매수, 뭐 오늘 뭐 연기금이 어제 오늘 자금 집행을 좀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연기금은 산 거고 뭐 금융투자는 파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집행하면서 오늘은 좀 위로 쌓올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뭐 개인들이 들어올렸다 뭐 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소리야, 얘가 뭐 소형 잡지도 아니고 뭐 개인들이 20만 주 사갖고 상한가를 가요? 아니죠. 결론은 메이저 쪽에서 방향성을 위로 줬고 외국인도 방향성을 위로 줬고 매도했는데 얘기했잖아. 90만 주 매도하고 57만 주를 샀는데 57만 주를 위쪽으로 준 거지. 90만 주는 위에 걸어놓고 판 거고 거기에 연기금 쪽 위로 역시 20만 주를 쏜 거고. 그러니까 한 명이 매매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명이 매수 매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항상 마감 방송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또 마케팅도 그러면 처음부터 하면 되잖아. 마케팅. 그 지금 시간까지 다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 어쨌든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요. 유튜브 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오늘 알테오젠 그 설정해 드리면서 엄청나게 길게 영상을 해놨어요. 1시간 40분 50분.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일단 홈페이지가 나와요. 전화번호 여기 밑에 있습니다. 제발 좀 오픈되어져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오픈되어져 있는 거. 숨겨놓고 검증도 안 되는 거 우리 대박 났어요. 누가 알려줄 거야? 근데 방송에서 저렇게 오픈해놓고 우리 주력 보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 범위 확인하실 수 있다면 그게 소형 잡주가 아니라 주력주가 뭐야? 하이닉스, 현대차. 지금은요 삼성전자와의 병행. 그리고 나서 LS든 현대일렉이든 뭐 그런 쪽 보시면 되죠. 오늘의 알테오젠입니다. 이번 주 내내 뭐 알테오젠이 효자였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